안녕하세요. 생생범쇼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사회 이슈와 논란을 법률의 눈으로 차분히 짚어보는 생생포커스 시간입니다. 연예계 사건부터 경제, 사회 이슈까지 뉴스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쟁점들이 오가는지를 현직 변호사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님과 언오픈드의 김동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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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오픈드의 김동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오늘 각오 좀 어떻습니까? 뭐 준비되신 게? 네, 오늘 좀 주제가 어떻게 네.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요. 예. 그렇지만 소신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감한 주제라서 몸을 좀 약간 사리겠다는 느낌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몸을 살릴 생각은 없고요. 예. 그냥 제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갈 네. 생각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님들은 소송 중에 뭐 지금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이 만났다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길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두 분이 의견이 좀 달라지는 부분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생생포커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포커스 오늘 주제는 민희진 256억 포기 제한 합의인가 전략인가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일종의 휴전 선언을 해서 화제가 좀 됐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256억 원을 내려놓을 테니 모든 소송을 종결하고 법정이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제안을 두고 진정한 합의 제안인지 협상 전략인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희 변호사님, 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과 관련해서 풋옵션을 좀 행사를 했어요. 이 256억 원 규모의 좀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 풋옵션이라는 것이 좀 사실 시청자 여러분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풋옵션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특정 자산을 특정 기간이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다른 의미로는 다른 예. 말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도 예.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이 경우는 어떤 때 좋으냐면 저희가 만약에 시가가 이제 어떤 지분의 시가가 좀 낮을 때 예. 그럴 때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가격이 높다면 굉장히 유리한 어떤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리스크를 헤칭할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도어 대표가 될 때 아마 받았었던 그 주식 맞습니다. 옵션을 행사를 지금 이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대표가 되면서 이제 주주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럼 그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내가 이제 어떤 시점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도어 설립 시점부터 3년 이후부터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내 지분을 하이브한테 사가라, 이 가격에 사가라라고 이제 말할 수 있었던 옵션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하이브가 뉴진스 관련된 소송에서는 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이겼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하이브가 패소한 사건이 됐어요. 이 사안이. 패소한 다음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지점은 292억 원이나 되는 공탁금을 납부를 해서 강제집행 정지 상태까지 만들어냈어요. 오정석 변호사님, 만약 항소심에서 이 주주간 계약이 이미 좀 해지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면
풋옵션 권리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을지요. 이게 만약에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것으로 판단이 예, 예. 된다면 당연히 풋옵션 권리도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풋옵션 권리라는 것 자체가 주주간 계약을 유효함을 근거로 그거를 근원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애당초 그 계약 자체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어서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풋옵션을 청구한 권리 자체의 그 근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될 수 있다라는 경우는 뭐입니까? 이게 뭐 계약 자체가 없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청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하이브 측에서는 예, 예. 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예, 예. 이 주주간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는 이미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 이 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네. 이 해지 사유가 적법하지 않아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 이거는 법원의 판단의 영역에 지금 맡겨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약간 좀 기간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행사 시점. 그렇죠. 근데 지금 드러난 정보에 네. 따르면은 이 해지 시점에 있어가지고 네. 풋옵션을 청구한 시점과 해지된 시점 어느 것이 먼저냐가 쟁점이 됐다기보다는 네네. 이 해지를 통보한 것 자체가 그 해지가 적법하게 지금 해지가 된 것이 맞냐 아니냐 일단 그게 선순위인 건 맞는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해지 사유가 적법했냐 안 했냐 이거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하이브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뭐 민희진 씨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군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것 같은데 민희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인 시각으로 좀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256억 원에 상당하는 풋옵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힘들게 소송을 해서 256억 원을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포기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해서 하이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항소심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된 권리도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뭐 항소심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실제 합의를 좀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뭔가 제안을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증폭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이브에게 했다고 좀 보십니까, 김동현 변호사님? 네, 어쩌면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이걸 합의를 예. 제안한 것이냐 아니면 예. 협상 카드냐라는 예. 게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합의를 하려고 하면 저희한테 확정적인 권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아직은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미 사실 항소심 진행 중이어도 1심을 가지고 가집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예. 민희진 전 대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고자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정지를 신청을 해서 예. 그 권리 또한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희진 씨는 사실 합의할 수 있는 확정적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아마 모르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심지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셨다는 거는 예.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협상을 제안한 거다라고 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석 변호사님은요? 저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예. 합의냐 협상 카드냐 사실 뭐 협상의 합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합의이냐 아니면 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와 어떠한 협상이든 합의든 그것과 외에 뭔가 제3의 목표가 있는 전략적인 메시지이냐라고 예. 좀 구분을 해서 예,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합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이 민희진 전 대표의 이 언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사업 세태에서 이 사업 세계에서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냥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쇼가 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 여론은 물론 반반이긴 하지만 이 민희진은 도덕적 메시지까지 던지면서 좀 선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이 대기업 하이브는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는 악의 이미지, 이 선악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좀 주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번 사태처럼 이 합의를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256억 원을 그냥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추후에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전부 버리고 예. 그리고 형사적인 리스크도 좀 감안시킬 수 있고 합의가 돼도 이기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돈이 아니라 사람, 팀을 선택했다라는 민희진의 제안을 대기업인
하이브에서 거절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선악의 구도는 또 좀 더 명확해질 거고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미니진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어떠한 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카드였다. 이게 사실 엔터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중요한데 지금 뉴진스가 하이브의 어떤 강압적인 압박에 좀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거였다라고 좀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하이브 측 입장에서는 지금 미니진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 전체적으로 그룹 전체 합쳐서 400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256억이라는 건 또 사실 두 개의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400억 원은 미니진 너가 혹은 뉴진스 너네가 하이브라는 그룹에 어쨌든 손해를 끼친 금액,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추상적 권리일 뿐이죠. 권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인정받지 않은 상황인데, 이 256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에 입사를 할 때 이미 주주관 계약을 맺어서 스톡 옵션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옵션을 행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냥 그 문제일 뿐이니까 사실상은 실체적으로 있는 권리처럼 보이거든요. 그 금액이 256억인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적은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거보다 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이 지점입니다. 미니진 대표는 돈을 포기한 것이 맞는가? 사실 이게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가 인용되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이 256억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진스를 구속하지 마라가 전제 조건일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내줘라. 네. 아이들, 그러니까 뉴진스와 하이브는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고 법원에서는 아직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다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니진 대표가 이 256억을 하이브 니네 그냥 가져, 나 주식 포기할게 라면 당연히 전제 조건은 뉴진스를 풀어주는 거가 전제 조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예. 좀 다르게 알고 있었던 그래요. 거는 네네. 저는 이제 그 전속 계약 해지를 해줘라라기보다는 5명이 모두 함께 활동하게 해줘라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었기 그게 때문에 하이브에서 활동하더라도. 네, 그게 하이브에서 활동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현재 하이브는 사실 3명만 이미 다시 전속 계약을 맺은 상태고 예. 뭐 아시다시피 다니엘 님에게는 네.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고요. 예. 그 어머니까지 해서 예. 그다음에 사실 민지 님도 예. 지금 돌아갈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니진 입장에서는 5명이 모두 함께 하게 해줘라. 근데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브 대표가 되면서 예. 어도브 대표면서 하이브가 80% 주식을 갖고 있고요. 예. 어도브에 그다음 미니진이 한 18% 정도 주식. 어도어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어도어 주식의 18%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주주 간에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되면서 체결을 한 걸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지적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걸 보고 과연 이분이 돈을 포기한 게 맞는가? 예. 왜냐하면 256억은 이걸 이제 저희가 풋 옵션을 행사를 해서 예. 이 영업이익의 13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거를 받았을 때 256억 정도가 예. 된다는 얘기고 예. 이거를 포기한다라고 표현을 민진 전 대표가 했는데 네. 사실은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네. 그럼 풋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예. 그냥 18% 주주로 남아있는 예. 거예요. 그 예. 어도어에는. 예. 그러면 이제 뉴진스가 사실 지금 이 IP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 전 이제 3명이 아니라 5명이 활동을 했을 때 예. 뭐 전 세계적으로나 이제 활동하거나 하는데 그렇죠. IP 가치가 지켜진다고 봐요. 예. 그럼 이 IP 가치가 지켜지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하이브의 이익일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어도어의 주주로서 미니진 대표가 남아 있다면 예. 미니진 대표에게도 그러니까 전 대표죠. 대표에게도 이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왜냐면 생각하거든요. 하이브에서 대표이사 자리에서만 내렸지 사내이사 자리 또 유지하라고 네, 했었으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의를 제안을 한다면 뭐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생각했었을 거고 물론 그 오정석 변호사님 말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겠지만 예. 진짜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대로 정말 이 250 마치 6억을 모두 내가 내려놓을 테니 돈을 아예 포기할 테니 예. 라는 프레임이 지금 됐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법적으로 봐야 되니까 예, 예. 이게 정말 돈을 모두 포기한 게 맞는가? 예.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고 주주로서의 지분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나중에 그 주식의 지분은 사실 예, 예.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돈은 저는 다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행사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일 수도 있고 아예 포기한다, 행사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뭐 그거야 주주간 계약을 다시 써서 앞으로 풋옵션 자체는 없앨 수는 있겠지만 주식 자체를 포기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상당히 또 김동희 변호사님의 이 의견이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 오정석 변호사님, 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가 와해되는, 한마디로 뉴진스 팬들 사이에서 5명이 이렇게 깨져서 3명만 하이브에 남고 2명은 또 공격받고 다니엘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거에서 민희진 대표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 5명이 유지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고 싶은 것이 향후의 사업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또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을 하든 뉴진스가 5명이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56억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의견도 좀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희 변호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지금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6억 원이라는 게 향후에 벌어들일 수익을 예상해서 봤을 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물론 동의를 하고 그 외에 큰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큰 돈을 포기했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하이브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겠다. 지금 당장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모두를 내려놓겠다라고 했다면은 대단한 것을 내려놓는 걸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춰지는 게 그렇게 비춰질 뿐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희진 대표가 뭔가 대단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계략적이고 약간 좀 그런 분으로 좀 비춰지는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가?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은 아닌가? 진짜로 뭐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영역은 되게 다양하니까요.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과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냥 만약 민희진 대표가 진짜로 내가 나의 자산 256억을 내려놓을 테니 뉴진스만 5명으로 활동을 하게 해줘, 하이브 좀 해줘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변호사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지만요. 저는 이 처음에 이 합의를 제안하는 루트 자체가 당사자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합의 제안이 들어간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게 진정한 의사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략적인 것인지 이걸 따져보면은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그것도 합니다. 좀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는데, 김동희 변호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굳이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완전히 도덕적일 순 없고, 그렇다고 모두 자기의 이익을 다 포기해야만 도덕적인가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뭐 분명한 거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했던, 저도 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공감하는 바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뭐 이제 지금 했던 발언들, 뭐 어른들 싸움에 뭐 아이들을 뭐 자유롭게 뭐 하자라든지, 뭐 어떤 뉴진스 아무래도 본인이 또 키워낸 그룹이니까 애정이 남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분은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미화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또 그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은 하고요. 사실 그 민희진 대표가 쌓아온 업적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왜냐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총괄 디렉터까지 돼서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을 또 키워내는 그런 일을 했고, 상당한 하드워커였다고 해요. 그 하드워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수만 대표가 울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하이브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그때는. 하이브로 이직을 하면서 사실은 하이브에는 여자 그룹이 없었습니다. 여자 아이돌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이 만들고 디렉팅한
지금 그룹이 뉴진스고 그 뉴진스가 사실은 아주 빠른 시기 안에 성공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사실 소스뮤직에 소속되어 있는 르세라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뉴진스가 또 부딪히면서 하이브에서 이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가 상당히 여러 또 견제도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를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으로 또 키워낸 맞아요. 부분에 대한 애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그 애정이 이런 도덕적이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팬들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랑 계약 책임이 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지 김동희 변호사님 뭐 말씀 네.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사내 변호사이다 예,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더 사측 입장에서 예.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이제 뭐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 안 하려면 예. 사실은 계약 책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라고 보면 저희가 설령 도덕적인 이제 책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 단순히 경영진이 판단으로 이건 도덕적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 부분만이 아니라 예. 이게 주주들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되게 영업이익을 잘 냈거나 주주들에게도 결과론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면 모두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예. 만약 그 결과가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또 저희가 그 경영진의 그 경영 판단이 옳았는가에 예. 대해서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봐 주신 게 어떤 도덕적 메시지랑 계약 책임 간의 관계가 충돌한다면 예. 어떤 판단이 법적으로 합리적인가 네. 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법무팀장으로서 얘기하기에는 그냥 일단 계약 책임대로 가라가 이제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가 참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들은 확실히 법무팀장님이 이러시니까 잘 성장할 것 같아요. 오정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조금 좀 다른 견해가 있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게 일반적인 기업이었으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격하게 맞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이 엔터 사업의 예. 지금 회사인 특성상.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팬덤이라든지 향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사의 이익에 엄청 완전히 예.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 가질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는 도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정말 도덕을 위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도덕적인 이미지를 챙기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이것은 단순히 지금 현 상황에서 이 계약에서의 짧은 기간 내에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그 미래가치. 이익과 미래 가치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심지어 측면에서 지금 봤을 때 민희진 네. 전 대표가 새로운 엔터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또 설립을 네. 했습니다. 이름이 OK 레코드. 오케이? 네. 예.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소속 연예인들을 분명히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좀 보십니까? 뉴진스와? 엔터사 네. 설립과? 뭐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을 수 향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민희진 대표가 예를 들어서 하이브에서 전속 계약이 종료되는 뉴진스를 데리고 올 가능성에 대한 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걸 봐서 데려올 수 있다면 당연히 제가 민희진 대표라면 당연히 데려올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향후 왜냐하면 어리지 않습니까 뉴진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팬덤이 상당한데 전속 계약이 종료됐을 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챙긴 대표라는 이미지로 남는다면 충분히 당연히 전속 계약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전략적인 사고는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 전략적인 사고로 하면 민희진 대표님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들어가고 저는 근데 그것도 그건데 본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지금 새롭게 설립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예.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제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그렇죠. 했고 지금 그럼 완전 횡보를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민희진 전 대표가 없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예. 라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완전히 민희진 전 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민희진 지금 OK 레코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자본이
자본이 없어도 그런 너의 그 대기업 자본이 없어도 이렇게 센스 있어서 내가 모든 성공의 요인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실 새로운 회사에 투자금이 없으면요. 예. 사실 아무리 뉴진스가 온다 그렇죠. 해도 이게 저도 이제 저희 계열사 중에 예, 예. 그 엔터 쪽이 있어요. 예, 예, 예. 돈이 정말 크게 돌아요. 그래서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소스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일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도요. 지금 무조건 지금 분쟁을 좀 종식시키는 이미지, 그리고 이 아티스트를 챙기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엔터사 관련된 부분은 아까 오정석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오정석 변호사님, 그 민희진 전 대표가 이게 법적인 부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256억 풋옵션 소송뿐만이 아니라 460억 원대 여러 소송을 한 번에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법률 관계 사건을 하나의 어떤 합의 조건으로 묶는 방식이 법적으로 이게 좀 가능한 건지, 그리고 특히 뉴진스 멤버나 외주 파트너 등 제3자 관련 사건까지 포함을 시키는 제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뭐 합의라는 것이 당사자 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자의 사건을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은 하지만 다만 제3자가 여러 명이 엮여 있는 여러 개의 사건을 한 번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요. 이게 개별적으로 모두 합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한 번에 합의를 하더라도 모든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대형 분쟁 사건에서는 사실 이 하나의 분쟁을 합의로 해결을 해도 또 그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사건들로 분쟁이 이어지면은 앞서 이 하나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게 사실 무의미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통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소송에 좀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금 소송이 아니라 합의 말씀하시는 합의 거죠? 관련된 부분에 뭐 아니면 당사자로서 뭐 참여하거나 할 수는 있으니까 뭐 소송 고지를 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불러들인 다음에 합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의 좀 핵심이 되는 풋옵션 계약을 보면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인지, 아니면 회사와 경영자 사이의 어떤 신뢰관계를 좀 전제로 한 계약인지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법적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김동희 변호사님 궁금하거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냥 주주간 계약이 당연히 권리나 의무 등도 적기는 하지만 이 계약이 왜 체결된 건지 어떤 목적을 적기도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하이브가 하는 행보를 보면 마치 그 단순히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니까 저희가 만약에 FI 투자자였으면은 그냥 풋옵션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희진 전 대표는 신뢰관계를 입각해서 대표니까 우리가 같이 어떤 영업이익을 쉐어하자라는 의미에서 너에게 이제 풋옵션을 부여한 거다라는 지금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정숙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주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풋옵션 자체에 그 옵션 행사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정답은 예고요. 신뢰관계를 기반해서 했다면 그 신뢰관계를 깼을 때 이 뭐 계약의 목적이라든 것이 이제 무효가 됐을 때 그럼 저희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주주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면 사실 이런 이슈로는 뭐 그렇게 깨지진 않죠. 주주간 계약이.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 오정석 변호사님이 하이브가 합의를 좀 받아들였을 때가 좀 궁금해요. 합의를 받아들이면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스스로 좀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좀 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업은, 그러니까 하이브처럼 대형 기업은 지금 여론전 그리고 도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보다도 현실적인 이익 그리고 손해, 이익이냐 손해냐 이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합의로 인해서 만약에 회사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봤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배상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경영진이 경영 판단을 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하이브는 지금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할 수도 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예. 그 계약상 책임을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에 예. 이제 그 오정숙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이런 생각은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상의 특성이 있고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익 형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눈에 보이는 손해를 포기하는 것과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합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추정 이익을 이제 저희가 비교 형량을 해봤을 그쵸. 때 추정 이익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게 맞는데 네. 그 추정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추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진짜 이렇게 배임이 될 일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추정 이익이 생각만큼 안 나왔다. 네. 알고 보니 이미지가 이미 나락을 갔다, 소위.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럼 그때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을 왜 안 받았냐 음.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게 안 좋은 경영진의 판단이었다라고 음. 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저희가 사실은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합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합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이브라는 회사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주들도 상당히 많고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의 실익, 한마디로 이득이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하이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의 이 제안을 받았을 때의 이익. 이제 두 가지 예. 정도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우기 되게 쉬웠던 게 예. 하이브 이미지가 원래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면 이제 아티스트들을 생각하는 회사라는 느낌보다는 예.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예.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뭐 BTS 때도 그랬고 굿즈도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논란이 예. 많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게 시원하게 만약에 그 400억에 달하는 손해를 포기한다. 그러면 일단 이미지를 한번 쇄신할 수 있고 이미지 쇄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익으로 생각하면 5명을 결국 같이 그 활동하게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본인들도 사실 IP를 지키고 그 뉴진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제 향후 수익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자 쪽은 또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석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 합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정도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이 민희진 전 대표의 이 수가 예. 장기로 쳤을 그쵸. 때 외통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좋은 수다. 예, 이 선악 프레임을 어쨌든 씌운 이상 합의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 거기에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네. 있고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악의 이미지가 또 더 강해지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여러모로 안 진퇴양난. 좋은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BTS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우선은 항소한 상태이고 네. 강경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얘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포커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볼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 언급되는 템퍼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속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기획사나 외부 세력이 아티스트에게 접촉해서 좀 계약 해지나 이적을 좀 유도하는 행위, 이걸 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속계약 분쟁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아티스트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우선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만 머무는지 형사 책임도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해요, 김동희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좀
이쪽 전문은 아니었지만 생각을 예.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예. 형사 책임으로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그렇군요. 중에 네. 지금 사실은 이 전속계약 분쟁 자체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뭐 특히나 이제 민희진 전 대표도 개입을 했냐 안 했냐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제3자가 개입을 했는데 예. 그것이 어떤 뭐 민희진 대표라든지 뭐 어떤 민희진 대표를 만약 배임이라고 본다고 네. 한다면 그런 이제 그 배임죄의 공범이나 교사 정도의 이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결국에는 이 어찌 보면 아티스트를 이탈하면은 이 어도어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영업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정석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템퍼링이라는 예, 그 예.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고 그렇게 네. 뭔가 지역적으로 쪼개가지고 다 이거를 판단을 맞습니다. 해봐야 될 텐데 예. 이 템퍼링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예. 만약에 법으로 처벌을 할 거면 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접촉을 해서 예. 외부 개입이 조금 있었다, 연락을 예. 조금 했다, 조금 회유가 있었다 네. 이 정도만으로는 아무래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이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네.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뭐 사실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대형 회사 간에 있어서 템퍼링 사건으로는 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엄청난 거액의 예. 배상액이 측정될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형사상 처벌 이상의 타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템퍼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람 빼가기라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맞습니다. 주도적인 어떤 주요 아티스트를 빼가는 건데 뭐 기업적으로 보면은 기밀을 유출했다고도, 유출하거나 뭐 네. 빼가는 형태가 될 텐데 사실 아티스트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빼갔을 때 회사 매출과 직결되는 아티스트들이면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손해배상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그거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매출을 잘 못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템퍼링이라는 게 그냥 뭐 손해배상도 거의 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애초에 이슈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전속 계약을 체결한 어떤 예, 예, 예. 아티스트가 이 전속 계약을 본인이 아직 계약 기간에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지하고 다른 데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미한 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예. 사실 회사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이 전속 그렇죠. 계약을 하면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비용을 지불을 예, 해야 돼요. 뭐 어떤 예. 뭐 소위 꾸민비라든지 예, 예, 해서 예. 뭐 어떤 뭐 식생활을 다 예, 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엔 전속 계약도 좀 뭐 이렇게 합의로 인해서 거의 잘 끝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실 지금 아까 형사 책임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민사 책임도 없고 이적도 하지 않습니까? 축구 시장 이런데 뭐 이적도 하는데 원만하게 지금 끝날 수도 있다고 좀 하는데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애당초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위약벌 조항을 예, 잘 규정해 두면 해결될 수 있지 네네네. 않을까요? 해결이 될 수 있다. 네. 그럼 오정석 변호사님한테 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위약벌 세게 걸어놔야죠. 세게 네. 걸어놔서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희진 전 대표가 최근 신생 레이블인 OK 레코즈를 좀 설립을 하고 새로운 보이그룹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256억 포기 제한이 장기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까 변호사님들 좀 얘기해 주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한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쟁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이런 합의 제안 흔한 좀 전략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진행을 좀 하는 편이니까요. 예. 이제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기업 실사를 아시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실사로 저희가 이제 그 진술하고 보장해야 되는 내역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쟁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기업 가치를 아직은 특히나 신생 회사일 때에는 주식 가치를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할 테니까요. 주식 가치를 서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쟁이 있으면 주식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요. 사실 왜냐면 앞으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원하는 만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분쟁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게 미래 회사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분쟁을 해결해야
주식 가치도 지금 떨어진다고 김동희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쟁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은행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해서 내가 지금 어찌됐든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신생 레이블을 어떤 방식으로든 키우고 큰 이익을 내려면 합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오정석 변호사님 의견 좀 어떻습니까?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 합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봤을 때 이제 하이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희진 역시도 정말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이미지라든지 이 언론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기 위한 고도의 수였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정석 변호사님은 이거를 순수하게는 바라볼 수 없는 겁니까? 민희진 전 대표, 지금 대표의 뉴진스 지키기 순수한 의도로는 받아보실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제가 사실은 예. 연예계에 특별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예. 이 언론들을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도 이 평소에 관심이 있던 팬들보다는 조금 더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오정석 변호사님 아까 지적해주신 이 공개 발언 문제 사실은 툭하면 기자회견이거든요. 지금 이 기자회견과 공개 발언이 사실 그 순수성의 의도를 좀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이 좀 향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문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좀 얘기 듣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사실이든 뭐 허위의 사실이든 진짜 진실된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민희진 대표가 지금 한 얘기는 그냥 내 거 행사 안 할게, 너네도 그냥 내 제안을 들어줘, 뭐 이런 정도의 제안이니까 뭐 이거를 그 손실될 명예가 실추될 명예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 또한 허위의 사실을 뭐 유포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위계 위력이라든지. 근데 이 구성 요건에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정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자회견만 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과거 지금까지 했던 기자회견을 놓고 봤을 때는 하이브에 대한 어떤 사실 적시와 비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 충분히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이브가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사실 입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뉴진스의 이 민희진 대표 일이 터지기 전에 르세라핌과의 어떤 또 그룹을 먼저 밀어줄 것이냐, 뭐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서부터 사실 불협화음의 시작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레이블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레이블의 수장들이 사실은 하이브의 대표인 방시혁 대표의 뭐 얘기를 잘 안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립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뭐 BTS라는 그룹은 사실 여기서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룹인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여자 그룹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하이브가 이미지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혹시 의견 좀 있으십니까, 변호사님들?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 뉴진스 사태로 인해서 하이브는 더 유명해져서 이득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봤을까요? 그냥 추정적으로 그냥 의견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사실 애초에 쌓아놓은 이미지가 안 좋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증폭되고 돌아선 거는 사실 하이브에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죠? 저는 갑자기 가고 싶네. 거기다 가고 싶고 뉴진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이제 상관없이 이미지를 타격을 받았는가만에 대한 본다면
사실 레이블을 여러 개 이제 설립하고 뭐 그렇게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아이리시라든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법적으로 사실 밀어붙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장치를 다 많이 하고 이제 맞아요. 레이블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법적으로만 본다면 뭐 하이브의 조치가 그렇게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다만 이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아티스트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갖게 되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뭐 이미지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그 대해서 부분만 뭐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자면 그건 인터넷 댓글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뭔가 이미지 타격이라는 건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니까요. 여론과 분위기를 보면 되는 것인데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여러 기사들과 이 예. 댓글들을 봤지만 이미지 많이 타격이 있던데요. 하이브가요.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하이브가 확실히 좀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 이 일각에서는 하이브하고 민 전 대표의 대립이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뭐 평가에 대해서. 뭐 제로섬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사실 민희진 전 대표도 예전만큼 이미지를 처음에 그러니까요. 나왔을 땐 참 사실 이미지가 좋았었거든요. 뭔가 잔다르크 이미지였거든요. 처음에 네, 나왔을 그렇습니다. 때는. 근데 이제는 이제 사실은 찬반 논리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민희진 전 대표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예. 조금 제로섬 싸움으로 가고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정석 변호사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민희진 전 대표든 하이브든 제로섬 게임이면 둘 다 합의 빨리 보고 끝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게 저 뉴진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네. 정말 좋아하지만 네네. 이제 사실 법률가의 시각으로 제가 네네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네네.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바로 합의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가 이렇게 특별히 합의할 어떤 요인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 지금 이미 2심, 3심이 가서 설령 뭐 지더라도 이미 그러고 나서 풋옵션이 완전히 있다는 게 네네. 확정이 나고 난 뒤에 합의를 해도 네네.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으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는 하지 않는 게, 만약에 제가 하이브 쪽 그 법률 네. 대리인이라면 네. 2심, 3심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합의를 생각하시죠 라고 얘기를. 대리인만 좋은 결과일 수 그렇네요. 있다. 자, 오정석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뭐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다는 예, 예, 생각이 예, 예. 유지가 되는 거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일단은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를 넘어서 그거와 별개로 이 회사 내부에 이게 합리적인 경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맞습니다. 발생할 예,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합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투자계약, 경영권 분쟁, 아티스트 전속계약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엔터 산업 전반에 이런 유사한 계약 분쟁의 기준이 선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사건을 판단할 때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개별 계약만 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는지 좀 두 변호사님한테 좀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뭐 재판부는 아니지만 예, 저희가 뭐 배웠다시피 원칙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뭐 계약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회화 이슈가 크게 됐거나 하는 판례가 나와버리면 예, 예. 저희가 판례가 사실상 좀 선례가 돼서 산업 정책을 그렇죠.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제가 판례들을 봤을 때 좀 예. 이런 사태를 고려해갖고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칙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네. 뭐 아무래도 이런 지금은 좀 그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해서 네. 결론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과거에 엔터 3사가 주도하던 어떤 대한민국 엔터 시장을 사실 하이브라는 큰 또 공룡이 나타나서 흡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개별 사건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엔터 전반에 미치는 또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정석 변호사님은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단은 법원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사건에서의 계약 문헌, 뭐 증거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예. 이 법원 판단이라는 것이
이 단순히 법률과 계약 이런 것 외에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네. 그거는 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지 이 산업 전체의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뭔가 정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재판부는 독립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까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께서 귀한 소신 전해주셨습니다. 생생포커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희 변호사님, 오정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7-829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오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